오늘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배당 소득은 투자자가 주식을 투자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분배액이죠. 이익 분배액.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럼 이게 이익 분배액은 배당 소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근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그럼 이 배당소득의 종류를 볼까요? 일단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액입니다. 이익배당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그러니까 꼭 법인인 게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상 조합인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런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배당소득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의제배당입니다. 의제배당. 법인세법 보면 나오죠? 이 중요합니다. 의제배당. 여기서 문제가 어려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정배당. 인정배당이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 인정배당은 소득 처분된 금액입니다. 배당으로 인정상해랑 비슷한 거죠. 인정상해랑. 그 다음에 보시면 국내나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국내 집합투자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국외 집합투자기구 있죠.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도 배당소득. 그리고 국내나 국외로부터 받은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국내 파생결합증권 ELS, 국내 ELS 또는 국외 ELS 또는 DLS. 파생결합증권 이거 중요합니다.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이 파생결합사채도 배당소득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파생결합사채, 사채에 나오니까 이자소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받은 이익도 배당소득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여긴 보시면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도 배당소득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출자 공동사업자 있죠? 공동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이 사람은 경영에 직접 참가는 안 해요. 그냥 돈만 출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익명조합원입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원. 이러한 출자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지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좀 특이한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산출세 구하는 게 오라집니다. 이 출자공동사업자는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거. 수익 분배죠. 수익 분배. 수익 분배 성격이 있다. 그러면은 배당 소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9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그 파생 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이것도 배당 소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행 기준은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있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 그 다음에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치대가는 보험차익, 보험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이거는 이자소득이었죠. 근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손실이죠. 사업용 자산,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외우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의제배당이죠. 우리는 앞에서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보시면 법인세법하고 같아요. 주식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잉여금 자본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다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죠.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서 그 법인 외에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의지배당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의지배당은 증가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다. 이 코핏 한번 볼까요?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한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당을 실고시킨다. 이건 법인세법에 나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 법인이 보유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 무상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당할 수도 있고 실권시킬 수도 있다고 배웠죠. 법인세법에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킨다. 그러니까 재배당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다 배운 거죠.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이 재배정 하지 않고 재배정 했네요. 무상주 자기 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분은 다른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 배정했다. 재배정했다. 이거는 법인세법이랑 내용이 비슷한 거죠. 재배정한 건 좀 쉽습니다.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켰다. 그러면은 어려워졌는데 재배정했다 이러면은 그 법인세법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단기 소각주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점에 따라 발행하는 무상주는 단기 소각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보시면 단기 소각주식 특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소각일로 자본 전입하고 주식 소각하는 경우인데 감자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의지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기 소각 주식으로서 단기 소각 주식이 먼저 감소되는 소각된 것을 본다. 이거는 법인세법에 보면 나오는 규정이에요. 단기 소각 주식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이 법인세법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단기 소각 주식으로 봅니다. 근데 소득세법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단기 소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득세법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법인세법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단기 소각 주식 특례를 일단 공부하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자본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단기 소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경우요? 감자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서 감자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무상주입니다. 무상주인데 무상주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그런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단기 소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액주주,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이 보시면 단기 소각 주식 있죠? 앞에서 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하고 2년 내 감자하는 경우. 2년 내 감자죠? 2018년 5월 1일 무상주 취득하고 2년 이내 감자. 2019년 2월 1일에 감자를 실시했다. 그러면 무상주 자본 전입,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일로부터 2년 내 감자하는 경우죠. 그럼 원칙은 단기 소각 주식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어쩐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단기 소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렇기 때문에 감자할 때 단기 소각 주식 특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구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단기 소각 주식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취득가액 2,000주를 만원에 취득했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점에 따라서 500주를 무상 수령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액면가액 곱한다는 거겠죠. 500주 그리고 어떻게 한다겠죠? 감자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러면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감자로 받은 대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보세요. 감자로 인한 이거죠. 주식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 주식 소각.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받은 대가가 취득하기에 사용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여기 나와있죠? 주식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은 받은 대가가 500주죠? 500주로 주당 1만원, 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500주 곱하기 만원 하고 취득가액 500주 취득가액을 구하면 2000주에서 추가로 500주 받았죠? 그럼 2500주 그 중에서 취득가액 이 분모는 2000주 곱하기 만원. 왜냐하면 무상주 500주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전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0이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당 가액을 구하면은 가액 구해서 500주를 곱하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공부해야겠죠.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죠.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입니다. 펀드. 예. 집합투자기구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계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상품을 구성하죠. 주식, 채권, 파생상품.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펀드가 있습니다. 국외 펀드 있죠. 뭐 인도, 차이나, 중국 펀드도 있고 인도 펀드, 브라질 펀드, 국내 펀드도 있고 국외 펀드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의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합투자기구에서 얻은 이익이다. 그러면 그 채권형 펀드인지 그 채권의 그 펀드가 채권에 투자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아시겠죠? 그리고 꽃표시 보시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조건부 과세 대상이나 그로스업 대상 아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뭐라고요?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이 보시면 집합투자기구 요건 있죠? 이거 세법상 요건입니다. 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보시면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또는 분배할 것, 그리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이거 주의하세요.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이익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조조합, 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증권에 투자해서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뭐가 있어요? 상장 주식이죠. 1번 보시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 이 집합투자기구가 상장된 주식을 취득해서 얻은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 있죠.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보시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있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상장 주식,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벤처기업 주식, 매매 차익, 평가 차익. 이건 외워야 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얼마고, 그 다음에 채권에 얼마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얼마고, 이런 게 나옵니다. 쭉 나오기 때문에 이 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이익 중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 상장 주식, 매매 차익, 평가 차익. 그리고 3번 보시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 차익, 평가 차익 있죠. 그래서 장내 파생상품은 그 선물, 옵션 이런 겁니다. 12번 보세요. 장내 파생상품이란 계약 조건이 정형화 또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선물, 옵션 등이 그래야 됩니다.
장내 파생상품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 상장된 증권이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대상하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상장 주식, 매매 차익, 평가 차익. 어차피 개인 있죠. 개인들도 상장, 주식 상장된 경우 매매 차익 과세하지 않잖아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내 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이익 중에서 상장 주식, 매매 차익, 평가 차익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보시면 외국 집합투자기구 있죠?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거래손익이나 평가손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주의하세요. 국내 집합투자기구하고 외국 집합투자기구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손익, 매매차익,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주식이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펀드 같은 경우는 그 브라질에 상장된 주식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알았죠? 아시겠죠? 중국 펀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상장된 주식, 중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중국 그 채권으로 상품을 구성한 거고, 이런 외국 집합 투자기구는 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집합 투자기구, 국내 상장 주식이나 이런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집합 투자기구는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 두 개 구분하세요. 외국 집합 투자기구인지 또는 내국 집합 투자기구인지 두 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보세요. 내국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 300만원 있다. 그럼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다는 겁니다. 주식 배당금 200만원. 이건 과세하겠죠? 그 다음에 채권 매매 차익 100만원. 이거는 차감해야겠죠? 이 채권 매매 차익은 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매 차익 플러스면은 더하고 마이너스면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채권 이자 소득 100만원이다. 그러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이건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나 매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거 주식 배당금 이거랑 매매 차익, 채권 매매 차익 이거랑 채권 이자 소득 이것만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매매 차익 300만원.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익신탁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세요. 공익신탁 이익이 뭐 300만원이다. 그러면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공익신탁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보수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수료 있다. 그런 경우 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한테 되게 유리한 규정이죠. 만약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이 500만원인데 수수료가 5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수수료 50만원을 뺀 450만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소득 금액이 줄어드니까 소득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되게 유리한 규정이다. 수수료 뺀 금액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이익은 소득의 내역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이익 보세요. 각주 보세요. 만약 부동산 신탁이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죠.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금전 신탁으로서 예금을 운용하여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인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인지 이걸 또 구분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이다 그러면 무조건 배당소득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죠.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입니다.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그러면 채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합투자기를 위한 통한 투자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채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해서 발생한 채권 양도 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개인이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투자한 경우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 차익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 차익 주의하세요.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다 과세지만 채권 양도 차익, 채권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개인이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투자한 경우는 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입니다. 펀드. 세법상 펀드의 세법상 용어는 집합투자기구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자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은 날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내 펀드 있죠? 국내 펀드. 국내 펀드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 비과세하지만 해외 펀드 있죠? 외국 집합투자기구. 이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이익이 과세 대상이다. 즉 해외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은 상장주식 있죠? 그 외국에 상장된 주식 매매차익인데 차익이나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도 과세한다. 좀 이게 특이한 경우다. 그리고 다만 이 참고로 보실 게 옛날은 아니고 한 2017년 이때쯤에 좀 주택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이 있었어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집합 투자기 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3천만원 3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당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가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10년까지 해가지고 그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1인당 3천만원 한도 해가지고 펀드 가입한 경우 거기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한한 겁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되게 낮지만 2차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이 문제죠. 국내 투자 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2억 원이다. 신탁 자산을 사채죠. 공사채 30%, 주식에 70%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700만 원이다. 700만 원 이익 얻었죠?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700만 원이다. 700만 원 구성 내역은 채권 이자 200만 원. 과세입니다. 채권 이자 200만 원 과세. 채권 매매 차익 100만 원. 이것도 과세죠.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한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금 300만 원. 과세죠.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상장 주식 평가 차익. 이거는 과세하면 안 되겠죠.
상장 주식 국내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갑의 배당 소득은 여기 나오죠? 600만원.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다. 중요한 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사업자인데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요. 영업에 직접 뛰지 않고 돈만, 자금만 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익명조합입니다. 이 각주 보시면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입니다. 경영에 참가하는 공동사업자와 출자 공동사업자가 같이 있는 공동사업 같은 경우 이 공동사업장입니다. 공동사업장. 그리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한다. 그러니까 자금만 대주는 경우죠. 이 출자 공동사업자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경영에 참가하는 업무집행 공동사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 얻은 소득, 출자 비율 있죠?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출자 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를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더라도 출자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갑이 갑명의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을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자금만 투자했다. 그러면 을은 출자 공동사업자죠. 그러니까 을은 출자 공동사업자고 을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것. 법인 같은 경우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있죠. 얻은 소득은 이익 분배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이 사람 출자 공동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출자만 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므로 을이 출자 공동사업자가 얻은 소득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가 얻은 출자 공동사업자 이 병이 손익분배 비율이 20%다. 그럼 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이거는 배당소득입니다. 갑과 을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병은 출자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 좀 주의할 게 공동사업장 소득 중에서 이자소득 있죠? 이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각각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사업활동에서 얻어오는 소득은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자활동, 돈 빌려준 경우, 돈 빌려주고 받은 소득. 이런 거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왜냐하면은 이자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자 공동사업자는 이제 보시면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활동, 사업소득도 종합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출자 공동사업자가 얻은 소득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하는 배당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그로스업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실제 수익을 분배받은 날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비슷합니다. 사업소득도 수입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원천징수세율이죠. 원천징수세율이 25%입니다. 이 각주 보시면은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종전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므로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 겁니다. 25% 세율. 원천징수 시기는 대금을 지급한 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됐다. 그런 경우 이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로부터 이익 있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로부터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파생결합증권 이런 거는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외우세요. 그로스업 적용 대상인 것과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이런 다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다 외우세요. 이 파생결합증권은 말 그대로 파생상품과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주식가격, 주가지수, 이런 원자재, 금리 이런 거 이거는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파생결합증권. 이 증권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증권사에서 만드는 상품입니다. 이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ELS입니다. ELS, 그 다음에 뭐 DLS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파생결합증권 ELS나 DLS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이거는 증권을 증권회사에서 만듭니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주식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익을 봐요. 근데 주식가격이 한 50% 떨어진다. 그게 있어요. 한 50%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상품입니다. 좀 위험한 상품이 한마디로 말해서. 파생결합증권 ELS, DLS는 좀 위험한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생결합증권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증권이다. 그래서 기초자산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치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예를 보시면 금 있죠. 금이나 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 뱅킹이나 실버 뱅킹 등은 파생결합증권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라고 되어 있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뱅킹 수익은 기초자산이 금이죠. 금이 가격이 오르면은 이익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라서 연계하여 발생한다. 증권회사가 만든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지수 증권이죠. 상장지수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인데 상장되어 있다. 파생결합증권인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다. 파생결합증권인데 상장되어 있는 게 상장지수증권이다. 상장지수증권 이익은 각종 보수나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만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상장지수 증권 있죠?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장지수 증권인데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만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상품 있죠. 이런 상품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상장지수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 기초자산이나 기초가격에 따라 이익 또는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ETN의 장내 거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파생결합 사채죠. 파생결합 사채에 보시면 이 파생결합 사채는 파생결합 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다. ELB는 주가 연계형 파생결합 사채이다. 그 다음에 DLB는 이자율,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우리는 중요한 게 파생결합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그러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상장지수 증권 중에서 국내 주식형 ETN,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 국내 주식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 국내 주식 상장된 주식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식형 ETN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대여죠.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해서 해당 주식 차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에요. 그 공매도죠.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 치고 그런 경우죠. 그럼 이 주식 대여 수수료는 기타 소득입니다. 주식을 대여해서 받은 수수료는 기타 소득. 주식 대여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 또 조금 되는 경우는 한 0.1% 이렇게 줍니다. 그 빌려준 가격의 0.1%에서 1%, 많이 주면 4%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을 빌려주면서 받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이고, 배당, 주식을 빌려줬는데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배당 소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차 기간 동안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을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 받았다. 그러면은 그로스업 대상이죠. 근데 대차 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줘가지고 그때 빌려줬는데 그 배당 받은 경우 그 배당은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